그녀는 왕의 가장 높은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지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때 그녀는 귀인이었습니다. 후궁의 최고자리, 왕의 사랑을 증명하는 칭호였습니다. 딸은 옹주로 태어나 명문가의 시집갔고 그녀의 삶은 더없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에서 총애는 곧 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 분노와 슬픔을 함께 키워온 임금, 연산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가? 그 질문의 끝에 선택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귀인 엄씨, 그리고 귀인 정씨.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백도 없었습니다. 다만 믿고 싶었던 이야기와 쏟아낼 분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귀인은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시신은 땅에 묻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녀의 딸과 형제 82세의 노부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것은 악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모술수의 승패를 가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가해자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귀인 엄씨 은조이, 조선 궁궐에서 가장 높이 올랐다가 가장 잔혹하게 떨어진 한 여인의 삶입니다. 귀인 엄씨의 본명은 은조이. 그녀의 본가는 영월 엄씨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산수라는 인물로 무관직인 정오품 5위 사직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남양 홍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엄씨는 3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맏오빠 어무는 성군관 부정을, 둘째 오빠 엄애는 현감을, 셋째 오빠 엄계는 나중에 공조 참의에 추중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언니 엄금조이가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니는 임영대군의 7째 아들인 단계부정 이인의 처가 되었습니다. 이는 엄씨 가문이 이미 왕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선우의 엄말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인 엄씨가 정확히 언제 성종의 후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셋째 오빠 엄계가 1456년생이고 위로 맏언니 엄금조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씨는 1458년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엄씨는 처음 성종의 후궁으로 입궁하여 정삼품 소용의 지위로 봉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승진하여 종일품 수교를 거쳐 마침내 후궁의 최고 지위인 종일품 귀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녀가 성종의 큰 총애를 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481년 성종 12년 3월 11일 엄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이 바로 공신옹주입니다. 공신옹주는 나중에 명문가인 한명회의 손자 한경친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때 성종은 딸의 혼인을 위해 매우 후하게 베풀었는데 옹주의 저택을 수리하는 일이 지나치다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성종이 엄씨와 그녀의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477년 성종 8년 궁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통의 투서가 덕종의 후궁인 권숙위의 집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권숙위는 궁중에 있는 여러 후궁들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인수 대비에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유년 3월 20일에 엄숙위와 정수경이 중궁과 원자를 모해한다는 글 2통, 비상약간, 그리고 압승책 한 권이 작은 상자에 담겨 팩주포 보자기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자는 권 감찰의 집사람이라고 일컫는 자가 권숙위의 집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엄숙위가 정수경과 더불어 중궁과 원자를 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비와 왕세자를 해치려 한다는 중대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1479년 성종 10년 왕비 윤씨는 결국 폐출된 뒤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성종의 많은 후궁 중 엄숙위와 정수경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직접적으로 왕비를 모함했다는 확실한 기록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투서 사건을 추적한 결과 이 익명서는 패비 윤씨의 동복오빠 윤구의 아내 여종 3월 사비를 창덕궁 구현전에서 문초한 결과 패비 윤씨 측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실제로는 패비 윤씨 쪽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고 꾸며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패비 윤씨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익명서 사건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결국 패출되고 말았습니다. 추측하건대 당시 귀인 엄씨가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었기에 패비 윤씨가 자신의 정적으로 여겨 미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귀인 엄씨는 성종의 여러 후궁 중 하나로서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종의 뒤를 이어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 화살은 결국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미복 차림으로 윤씨의 동생 사홍의 집에 갔습니다. 사홍을 불러 술잔을 올리게 했는데 사홍은 임금을 뵙자 절하며 목이 메이도록 울었습니다. 연산군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사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궐문이 겹겹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랠 수 없었는데 오늘 제 집에서 성주를 뵈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엄숙이와 정소용이 모우를 참소하여 패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산군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황궁한 후 곧바로 엄씨와 정씨 두 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들을 죽였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귀인 엄씨에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한 지 10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연산군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느 날 연산군은 미복 차림으로 패비 윤씨의 동생 사홍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몰래 신하의 집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홍을 불러 술잔을 올리게 했습니다. 사홍은 임금을 보자마자 절을 하며 목이 메이도록 울었습니다. 연산군이 놀라서 이유를 묻자 사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궐문이 겹겹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랠 수 없었는데 오늘 제 집에서 성주를 뵈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엄숙이와 정소용이 모우를 참소하여 패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 말을 무소 측 거짓으로 고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산군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 필요했고 사홍의 말은 그 분노를 쏟아낼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연산군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면서 패비 윤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산군은 황궁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연산군은 곧바로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손수 두 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부왕의 후궁을 직접 죽인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더 자세한 기록을 보면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1504년 3월 20일 음력으로 그날이 바로 귀인 엄씨가 죽음을 맞이한 날입니다. 연산군은 두 귀인을 창경궁 뜰로 끌어내어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직접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몸소 고문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와 예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그 어떤 법도와 예법보다 강했습니다.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애원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창경궁 뜰에서 처참하게 고문당했다는 사실만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더욱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수사에게 명하여 두 사람의 시신을 젓갈로 만들어 상과 들에 흩뿌리게 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땅에 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신이 훼손되면 내세에서도 평안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젓갈로 만들어 흩뿌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완전한 말살을 의미했습니다.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복수였습니다. 귀인 엄씨는 성종의 후궁으로서 최고의 지위인 종일품 귀인까지 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았고 딸을 명문가에 시집 보내며 영화를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귀인 엄씨의 죽음으로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엄씨 일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연자제가 있었는데 연산군은 이를 극단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연산군은 귀인 엄씨를 부왕 성종의 후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엄씨와 성종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왕실의 일원, 즉 종친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인 엄씨의 외동딸인 공신옹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공신옹주는 1481년에 태어나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명문가인 청릉이 한경친과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공신옹주의 옹주 직첩을 박탈했습니다. 직첩이란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직첩을 잃는다는 것은 신분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아니 죄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신옹주는 아산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성종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집을 수리할 때 너무 후하게 베풀어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사랑받던 그 공주가 이제는 귀향길에 오른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 한경친과도 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엄씨의 남자 형제들도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성공간 부정을 지낸 맏오빠 엄은, 현감을 지낸 둘째 오빠 엄에, 그리고 셋째 오빠 엄계, 이들은 모두 동생 엄씨의 죄에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연산군은 엄해와 엄기에게 장 100대를 친 후 변방으로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장 100대는 곤장 100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형벌을 견뎌내고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분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12년 6월 14일 실록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은 결국 엄해와 엄기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끌려나온 두 형제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귀인 엄씨의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귀인 엄씨의 아버지 엄산수의 최후였습니다. 엄산수는 1423년에 태어나 1504년 당시 이미 82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과 15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불구자와 병자는 연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교 사상에 기반한 인륜의 기본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이라도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리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82세의 엄산수는 당연히 이 규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경국대전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이 직접 법전을 무시한 것입니다. 엄산수는 82세의 나이에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엄산수의 뼈를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부순다는 것은, 조상의 유고를 훼손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엄산수의 뼈는 부서져 가루가 되었고 그 뼈가루는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물에 씻겨 완전히 사라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엄씨 일가는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귀인 엄씨는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녀의 딸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갔으며 오빠들은 참수당했고 82세의 노부치는 시신이 모욕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 중 하나였습니다. 1506년 9월 2일 조선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12년간 계속된 연산군의 폭정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갔고 그해 11월 6일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연산군 시대의 여러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종 원년 왕은 귀인 엄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다시 성종의 후궁으로 인정했습니다. 연산군이 박탈했던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종은 예를 갖추어 다시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했습니다. 귀인 엄씨의 시신은 젓갈로 만들어져 상가들에 흩뿌려졌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신을 온전히 수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것을 수습하여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매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귀인 엄씨가 역적이 아니라 성종의 정당한 후궁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신 옹주도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박탈당했던 옹주의 직첩이 다시 돌아왔고 그녀는 아산의 유배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3세의 어머니를 잃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갔던 그녀는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공신옹주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1549년까지 생존했으니 69세까지 산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도 신분을 잃고 유배를 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장수한 편에 속하는 69세까지 살면서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명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차명당했던 엄씨의 오빠들에 대해서도 복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엄계는 후에 공조참의에 추중되었습니다. 추중이란 죽은 후에 관직을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조치였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차명당하고 뼈까지 부서져 강물에 뿌려졌던 엄산수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자식들이 복권되었다는 것은 그 역시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경국대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형벌을 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 없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의 이러한 조치는 조선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후대에 의해 바로 잡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인 엄씨는 정말로 패비 윤씨를 모함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로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패비 윤씨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투서 사건은 패비 윤씨 측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귀인 엄씨의 이름이 투서에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사홍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역시 연산군 일기에서는 무소 즉 거짓으로 고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홍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상 귀인 엄씨는 당시 성종의 큰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기에 패비 윤씨가 자신의 정적으로 여겨 미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총애를 둘러싼 후궁들 간의 경쟁은 조선시대 내내 존재했던 현상이었으니까요. 귀인 엄씨의 이야기는 후대의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사극 드라마에서는 연산군의 폭군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1984년 MBC 설중매를 시작으로 1994년 KBS 한명회, 1995년 KBS 장녹수, 1998년 KBS 왕가비, 2005년 영화왕의 남자, 2007년 SBS 왕가나, 2011년 JTBC 인수데뷔 등 수많은 작품에서 귀인 엄씨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귀인 엄씨는 대개 패비 윤씨를 해치려 한 악역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는 극적 효과를 위한 각색이며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여인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에 가깝습니다. 귀인 엄씨의 삶은 조선시대 궁중 여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왕이 바뀌자 순식간에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선택으로 후궁이 되어 딸을 낳았고 왕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경랑 속에서 패비 윤씨와 연산군이라는 비극적 모자 관계의 여파로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중종 반정 이후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귀인 엄씨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잔인함을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았던 여인의 비극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인 엄씨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